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통계 분석을 조금 더 통계학을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어떤 통계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숫자 정보라는 거는 숫자로 나타낸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날씨를 보면 비 올 확률, 기온의 예측, 불쾌지수, 뭐 빨래지수 이런 것들이 숫자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경제에 있어서 GDP라든가 인플레이션, 주가지수, 우리 주위에 항상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숫자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대통령 선거, 뭐 선거의 여론조사, TV 시청률 조사 해당이 되고요. 마케팅에서 내년 봄에 유행할 립스틱 컬러는 어떤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그것도 굉장한 수요 조사가 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 물건을 산 사람이 만족하는가라는 거를 분석을 해야만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포츠에서 타율이라든가 볼 점유율 뭐 이런 거, 교육에서 IQ 이런 것들이 숫자로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계학이라는 스태티스틱스의 그 내용, 그 연구 분야를 다음과 같이 기술 통계학, 또 추측 통계학 두 분야로 나눕니다. 기술 통계학이라는 건 데이터를 그 꽉 눌러서 이렇게 요약만 하는 거죠. 그걸로 추측을 하거나 뭐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꽉 눌러서 요약만 한다. 그래서 그거를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고, 그거에 비해서 추측,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 대상 전체를 추측하는, 또 예측하는 그런 분야를 추측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 현대 통계학의 대부분은 바로 이 추측 통계학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분야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통계학이, 그러면 우리 공부하려는 통계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학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해야만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첫 번째, 타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학문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이오매트릭스는 바이올로지, 생물학과 통계학이 엮여서 바이오매트릭스가 되고요. 유전체학과 통계학이 엮여서 바이오인포메틱스가 되고, 경제학과 이코노메트릭스, 심리학, 또 공학과 테크노메트릭스, 화학과 케모메트릭스, 행동과학과 비헤이비어 매트릭스, 환경과 엔바이러메트릭스, 사회학과 소시오매트릭스.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말이 학문에 붙음으로써 예전에는 때때로 비가 옵니다라는 그러한 논문 결과가 나왔는데, 요새는 그래서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즉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분야가 매트릭이라는 말이 용어로 붙는 거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론을 내놓아야만 그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금 보신 학문 분야에 이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같이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학문 분야가 발전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학문을 아주 굉장히 발전시켰다라는 첫 번째 의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보화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요. 또 민주화 발전의 기여,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로 정보화 사회 길잡이라는 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 여러 리소스를 통해서 정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다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정보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찾아낸다든가, 또 주어진 정보를 압축해서 그걸로 뭔가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우리 주위에 많은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하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찾아내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통계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여러 그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 외에도 다른 리소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이제 입력이 되는데, 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압축하거나
줄이거나 그래프로 그려서 유용한 정보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주화 발전의 기회. 왜 통계학을 배워? 왜 너무 거창하게 민주화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여론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그런 연구단지 있는 데다가 거기에 나온 후보가 실버타운을 짓겠다 그러면 그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슬로건으로 건다면 아주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캠페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마다 의견을 조사한다라는 것이 바로 민주화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가 선거할 때는 막 떡이나 고무신이나 이런 걸 돌렸는데 고무신 한 켤레 받으면 60켤레를 물어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집약을 해서 뭔가 실시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민주화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이 통계적인 분석이 필수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로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의 기여입니다. 여러분이 그 식스 시그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품질 관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식스 시그마 운동을 통해서 품질을 불량률을 줄인다.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그 불량률을 줄이는 분석 과정에 통계 분석이 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품질을 양질의 품질 생산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포츠 과학의 기여. 여러분이 축구나 야구를 볼 때 우리가 야구에 홈런을 때린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또는 축구의 중간에 인터미션에 보면은 여기 있는 1번 선수가 2번 선수랑 뭐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포츠도 옛날처럼 힘 좋고 잘 달리고 이런 사람만 그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의 모든 변수 몸무게, 키, 달리기, 몇 초에 달리기 이런 거를 전부 변수로 집어넣어서 그 선수를 과학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데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포츠도 이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그 기여에 대한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통계학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역할.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수치로 자료를 요약하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의 역할. 잘 수집을 해야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수집하느냐 또 자료로부터 결론 도출 이 세 가지가 통계학의 중요한 이 기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약과 설명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로 막 조사된 그거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딱 나타냈을 때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고 강조를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오염과 자동차 보유 대수라는 그러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유 대수 아황산가스의 그 PP를 이제 ppm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 있는 것처럼 같은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공기오염도가 점점 나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딱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타율과 연봉, 야구선수의 타율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연봉이 많이 달라지는가?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야구, 막대 대신에 야구공으로 딱 세워놓고 모자를 딱 씌우면, 보자마자 여러분도 야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연봉의 차이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딱 점프해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연봉의 그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교과서나 모든 그 자료에서 그래프의 효시를 나이팅게일이 콕스콤브 차트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이 원래는 이제 간호의 데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유울이라는 그 영국 수학자한테 사사를 해서 굉장히 그 수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간호학을 전공으로 택해서 그 크레타 섬에 그 전쟁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간호 책임자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망자 통계를 봤더니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은 이 오렌지색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이 사망 여기는 뭐냐면 병원의 위생시설이 안 좋아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라는 데는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그 병원 시설을 개선을 해서 위생시설을 개선을 해서 그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 콕스콤브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 뭐 January, February를 해서 다달이 이거를 이렇게 콕스콤브 차트를 만들어서 정부 당국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위생시설을 개선했더니 사망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콕스콤브 차트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차트 그림, 그래프의 효시가 돼서 저희 통계학회, 국제통계학회에 나이팅게일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 통계학회의 나이팅게일 상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연구 업적이 뛰어난 사람한테 주는 상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나폴레옹 차트입니다. 나폴레옹이 여러 전쟁에서 많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나폴레옹 차트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차트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기에서 그 다달이 강수량은 얼마고 그 군인의 숫자는 얼마고 기온은 몇 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환경적인 거 계절에 따라서 이 전쟁을 치르는 그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군인의 숫자는 얼마고 기온은 얼마고 강수량은 얼마고 이런 거를 한 손의 카드처럼 손 안에 이런 그 그래프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많은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그래프로 또 이것도 교과서마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차트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중에 점 그래프가 제일 간단한 건데 이 X축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더트를 딱딱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생아 몸무게 분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처음 낳으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이런 그 바구니에다 아기를 딱 담아서 몸무게를 재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것의 아이디어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저울에 몸무게를 이제 쳤더니 여기에서 봉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이 봉우리에서 제일 높은데 여기가 3.4였다. 그러면 3.4kg의 그 신생아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10년 전에 비교했더니 10년 전에는 3.4가 아니라 3.2의 봉우리가 제일 높더라. 그럼 10년 사이에 이제 영양이 좋아지고 의료 시설도 좋아서 이제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많이 커서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도표로 그리면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아주 그 심플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그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빠른 대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래프를 보셨듯이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의미 전달입니다. 즉 수치로 쭉 나열해서 우리가 그걸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보다는 그 강력하게 봉우리가 제일 높은 것 이렇게 해서 딱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설명력. 우리가 그룹이 여러 개 있거나 뭐 이랬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잘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에 그 야구처럼 그 그래프 상에 아트 개념을 넣은다면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네 가지가 그래프를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도수분포표이죠. 그래서 도수분포표라는 건 모든 데이터가 여기 어느 한 군에 속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이렇게 3.5다 데이터가 3.5면 0.5부터 5.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도수 체크를 하나를 딱 긋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부 훑어나가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나타낸 요 도수 요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도수분포표이죠. 그러면 도수가 3, 5, 11 이렇게 나왔는데 3하고 11을 봤더니 3은 작고 11은 크다.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총 도수로 3을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즉 12.5%가 되고요. 11인 경우에도 24로 나눠서 하면 45.8%가 돼서 3과 11을 비교하기보다는 12.5%와 45.8%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십진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수 분포표에 도수와 상대 도수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누적 도수라는 거 하나씩 더해 나가서 수능을 봤더니 뭐 300점 이하가 몇 명이냐, 또는 가정에서 외식을 할 때 외식을 일주일에 10만 원 이상 쓰는 집이 얼마냐,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누적된 도수,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도수로 만든 도수분포표를 요새는 전부 컴퓨터에 입력해서 도수분포표 딱 누르면 클릭하면 그걸로 그냥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자료 정리입니다. 근데 앞에서 만드는 도수분포표를 다음과 같은 막대가 붙어있는 히스토그램으로 만든다면 가장 높은 도수가 가운데 세 번째 군이구나, 한눈에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좌우 대칭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은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 버튼만 클릭하면 1초 만에 딱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작성된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자료를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으로는 그 중심 위치가 어딘가, 지금 두 개의 분포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포와 A라는 분포와 B라는 분포가 있는데 중심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봉우리의 맨 높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중심 위치라고 해서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두 분포의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평균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봉우리의 제일 높은 부분은 똑같은데 퍼짐 정도가 틀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로로 화살표를 긋는다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과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봉우리의 개수가 하나인가 둘인가. 지금 이 분포는 봉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분포가 있는데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그 분포를 비교할 때 봉우리가 두 개일 때는 계속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질적인 두 군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민의 그 가구 소득, 그걸 조사했는데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쌀 농사를 짓는 집이 그 우리가 샐러드나 이런 거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그런 고소득의 농작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두 개의 봉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치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돼요. 즉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20을 잘못해서 200으로 넣었다. 그러면 그걸 분석해 나가면 20이 200으로 들어간 것이 계속 분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상치에 의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죠. 그래서 처음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이상치를 발견해서 잘못된 걸 고치거나 아니면 원래 숫자가 너무 크다 그런 걸 떼내버리고 나머지만 분석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바로 이상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히스토그램이 좌우 대칭인 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고,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봉우리가 왼쪽에 치우쳐 있거나 오른쪽에 치우쳐 있거나 유니폼 분포처럼 모든 그 기둥이 똑같은 값을 가져서 이러한 직사각형의 분포 형태를 갖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만 갖고도 우리가 그 데이터의 특징을 일단 딱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외에도 다중 히스토그램, 그래서 이렇게 막대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는 보라색, 여자는 오렌지색으로 요거를 막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그 Y축은 만족도, 오른쪽은 연령, 그 다음에 색깔에 따라서 구분된 세 개의 변수가 관여된 그러한 그래프이죠. 그랬을 때 제목이 성별, 연령별, 결혼 만족도. 그래서 20대에는 오렌지색이 굉장히 높아서 여성분이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다가 이제 아기 낳고 막 저기 힘들고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진다. 남자분들은 처음에 안 하던 쓰레기 봉투 날라야 돼갖고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40대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3개 정도까지 그래프에 참여되면 굉장히 또 거기에 자세한 특징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양방향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달라지는 그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래전에 IMF를 겪었는데 IMF를 중심으로 증가 투자된 분야하고 감소 투자된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막대는 전자, 석유, 음식은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의복과 건축은 약간 위축되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그 자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꺾은선 그래프라는 걸 그리시죠. 그래서 보면 공무원의 봉급 변화. 여러분 월급 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오르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봤더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정말 월급이 안 오르고 있네요. 그죠? 거의 이제 올라가지가 않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마구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리시라는 게 아니라 Y축이 쫙 늘어나면 똑같은 데이터인데도 이렇게 잘못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그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하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래서 세상에 빨간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그 위에 통계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를 달리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거를 겹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Y축이 이게 쫙 늘어나면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남이 그렇게 발표할 때 딱 집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중에 어떤 구성비,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라는 구성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는 원그래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 지출의 반은 교육비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반쯤 되고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는 먹는데 식비의 반이 들어가고 어느 나라는 뭐 의상비에 들어간다. 이런 거를 문화의 차이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연령별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비를 나타내는 이렇게 원그래프에서 전체 360도를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